안녕하태요. 사연 누리고입니다. 우정은 삶을 두 배로 풍요롭게 하고 슬픔은 반으로 나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을 했죠. 하지만 친구의 배신은 두 배가 넘는 좌절과 아픔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람의 마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정으로 맺어진 인연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 여겼지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바로 그 지고지순한 믿음이 제 삶의 가장 깊은 절벽을 만들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한때 눈부시게 빛나던 황금빛 우정에서 시작됩니다. 친구 박준영은 제 학창 시절부터 시작된 오랜 인연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수로 재직하시던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저는 늘 조심스럽고 내향적인 편이었습니다. 반면 박준영은 달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때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 늘 교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책만 읽곤 했죠. 당시 저희 반에는 덩치 큰 아이들이 많았고 저는 그들의 시선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제 교과서 한 권이 사라져 교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장난으로 제 교과서를 멀리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당황해 발만 동동 구르던 저에게 저 멀리서 성큼성큼 걸어와 아무 말 없이 제 교과서를 주워다 책상에 놓아준 아이가 바로 박준영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저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때 그의 눈빛에서 저와는 다른 하지만 왠지 모를 든든함과 외로움이 묻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타고난 리더십을 발휘했고 저는 늘 그의 곁에서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듯 닮은 저희는 졸업 후에도 끈끈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신입사원 시절, 저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설펐습니다. 실수는 잦았고 선배들의 따가운 시선에 어깨는 늘 움츠러들었죠. 보고서를 쓰다가 밤샘 근무를 밥 먹듯이 하고도 작은 부분에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해 질책받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숨막히는 회사 생활에 질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곁에서 묵묵히 저를 다독여주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제 보고서를 함께 검토하며 오류를 찾아내준 사람이 바로 박준영이었습니다. 야, 다 처음에는 그런 거지. 괜찮아. 다음엔 잘하면 돼. 그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는 제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저의 또 다른 눈과 같았고 외로운 사회생활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삶의 크고 작은 고비마다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 같은 존재였지요. 어쩌면 제게는 없는 그의 그런 든든한 면모가 더 큰 끌림으로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은희를 위해 더욱 안정된 노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늘 바쁜 와중에도 가정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평범한 맞벌이 가정으로 치열한 도시 생활 속에서 은희의 교육비와 내 집 마련의 꿈, 그리고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늘 허리띠를 졸라매고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돈보다 귀한 건 건강한 몸뚱아리라는 저희 부모님의 지론처럼 저희 가정의 가장 큰 소망은 은희의 결혼을 보고 부부가 함께 건강하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제 마음을 꿰뚫어 본 듯 박준영은 제게 번지르르한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제가 회사 생활 7년을 마무리하며 어렵사리 모은 퇴직금 3,9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아내의 미래, 그리고 딸 은희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었던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박준영은 그 퇴직금을 미천 삼아 무자본 창업을 돕겠다며 자신만이 아는 특별한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투자 아이템이 있다고 부추겼습니다.
그는 제가 평소 관심 있던 전자책 제작이나 오디오북 사업의 확장판이라며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차세대 플랫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반 투자금만 확보되면 몇 년 안에 원금의 몇 배를 거둬들일 수 있다며 장밋빛 미래를 펼쳐 보였지요. 그의 언변은 너무나도 매혹적이었고 오랜 시간 쌓아온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점차 의심의 싹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기적으로 투자 보고서라며 그럴듯한 서류 뭉치를 가져왔고 가끔은 프로젝트 팀원이라며 몇 명을 제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래프와 숫자가 가득했고 그들이 말하는 전문 용어들은 제 부족한 지식을 교묘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미래의 성공을 속삭였습니다. 은희가 결혼할 때 보탤 여유 자금은 물론 평창동의 빌라를 얻어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는 달콤한 말들이었습니다. 친구야,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이 돈이 은희 결혼 자금까지 몇 배로 불려줄 대박이라고. 우리가 평생 꿈꿔왔던 평창동 빌라, 이제 곧 현실이 된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쳐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퇴직금 3,9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초기 성과가 너무 좋아서 투자를 조금만 더 늘리면 훨씬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추가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몇 년간 아내와 악착같이 모아 은희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적금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은행에 고이 잠자고 있는 3억 1,100만 원. 그 돈을 더하면 총 3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습니다. 땀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담긴 전부였습니다. 박준영은 거기에 정부 지원 대출이라는 그럴듯한 명목까지 붙여 더 큰 돈을 끌어와야 한다고 부추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 아는 금융권 사람을 소개해주며 은희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저는 융통할 수 있는 모든 곳을 알아보고 은행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총 5억 원이라는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건 막대한 자금이 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막연히 불안했던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부담 앞에서 박준영의 제안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와의 소중한 결혼 생활, 그리고 저희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모든 노력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런 아내와 은희를 위해 저는 박준영의 말에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지난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그에게 기회를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약속들은 곧 독으로 변했습니다. 초기에는 몇 차례 소액의 수익금이라며 입금된 돈이 저의 의심을 잠재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박준영과의 연락은 뜸해지고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에 잠 못 이루던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알려줬던 사무실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제가 믿었던 친구 박준영에게 당한 사기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은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내면은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으로 일렁였고 정신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억 원. 그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저의 노고, 은희의 밝은 미래, 평창동에서의 평온한 노후, 이 모든 꿈들이 그 숫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망하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저를 휩쓸었습니다. 미안함의 짐 그리고 처절한 도피.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내와 은희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늘 밝고 순수한 웃음을 짓는 은희에게도 엄마에게도 제 얼굴은 마치 먹구름이라도 드리워진 듯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런 아내와 은희의 희망을 제가
헛된 욕심으로 산산조각 냈다는 죄책감은 저를 지옥으로 밀어 넣는 듯 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일은 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잠든 아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모든 걸 망쳐버렸어. 뜨거운 눈물이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은희의 해맑은 웃음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아빠가 약속했던 내 등록금과 결혼 자금, 그리고 우리가 평창동에서 함께 살리라던 빌라. 그 모든 꿈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렸다. 그 말을 도저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고 믿었던 친구의 말에 현혹되어 오히려 가족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말았다는 자괴감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정들었던 30평대 아파트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보증금을 받아 전 재산을 날린 구멍을 메우고 남은 몇 푼으로는 도저히 서울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할까봐, 은희가 친구들과 떨어지는 것을 슬퍼할까봐 망설였지만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가족에게 지방으로의 이사를 제안했고,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믿고 따라와 준 가족에게 고맙고도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낯선 지방 소도시로 내려왔습니다. 허름한 반지하 월세방. 비가 오면 퀴퀴한 냄새가 올라오는 햇볕 한 조각 제대로 들지 않는 그곳이 우리의 새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누리던 유복한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겨우 얻게 된 일자리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폐차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삭막한 코철 더미 속에서 부품을 해체하고 녹슨 차들을 분류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름때와 먼지, 쇳내 가득한 작업 환경, 매일같이 땀으로 절여지는 작업복, 그리고 무엇보다 육체적인 고통이 동반되는 고된 노동. 한때 대기업에서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일했던 저에게 폐차장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거친 철조각들처럼 제 마음도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현실마저 제가 자초한 일이라는 생각에 한없이 초라해지면서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복수심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은희에게 진 빚, 박준영에게 빼앗긴 시간과 꿈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폐차장의 쇳내와 흙먼지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낡은 트럭의 엔진을 분해하던 중 문득 눈에 들어온 부품 하나가 있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녹슬고 낡았지만 제가 우연히 들른 전문 온라인 카페에서 특정 연식의 희귀 차량 부품들이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던 터였습니다. 폐차장에서는 그저 코철 무게로 셈되는 부품들이었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는 이들에게는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저는 작업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코철 더미 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폐기 직전의 낡은 차들 속에서 숨겨진 보물 찾듯 희귀한 부품들을 하나하나 분류하고 닦았습니다. 밤에는 인터넷을 뒤져 희귀 부품의 거래처와 시장을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부품을 팔아 쥐꼬리만 한 돈을 손에 쥐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폐차장 사장님의 눈을 피해 몰래 일하던 제가 가끔씩 코철 사이에서 찾아낸 보물을 들고 나타나면 사장님은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몇 년이 흘렀습니다. 쌓여가는 희귀 부품 판매 수익금은 제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이 작은 아이디어가 헛된 망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제가 발굴한 희귀 부품들이 해외 클래식카 복원 전문가들에게까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수요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저는 폐차장 사장님께 정식으로 폐차 부품의 고부가 가치화를 제안했고 놀랍게도 사장님은 저의 잠재력을 믿어주셨습니다. 저의 안목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리사이클링 파츠라는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어 주셨고
저는 그 사업부의 총괄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폐차장에서 직접 코철을 나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도로 전문화된 부품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희귀 부품을 찾고 유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잃었던 돈을 복구하는 것을 넘어 자금을 굴릴 여유가 생기자 저는 박준영에게 당하기 전 꿈꿨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사업에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폐차장에서 얻은 경험과 자금으로 무자본 창업에 대한 현실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폐차장에서 버려진 코철 더미가 제게는 귀한 교과서가 된 셈입니다. 잃었던 5억 원을 훨씬 뛰어넘는 자산을 일궈냈고 저와 아내 그리고 은희의 삶은 다시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뼈아픈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든 것이었죠. 모든 것을 잃고 이 폐차장에서 끝없는 절규 속에 파묻혔던 제가 이제는 번듯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번화한 서울로 다시 거처를 옮겨온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바쁜 나날 속에서 박준영이라는 이름은 가슴 깊이 묻어둔 채 가족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구상하며 참여한 사업 설명회에서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연사로 나선 한 중년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수트 차림으로 능수능란하게 투자 유치를 설명하는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과 약간의 변색은 있었지만 분명 제가 수십 년간 미워하고 증오했던 박준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기야 당시에 저는 피골이 상접한 폐차장 노동자였고 지금은 사업 설명회 VIP 좌석에 앉아 냉철하게 PPT를 응시하는 중년의 기업인 모습이었으니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제 존재 자체를 자신의 기억 속에서 삭제해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치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박준영은 마침 제가 앉아있는 VIP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가칭 엔터테인먼트 박준영입니다. 오늘 설명 들으시고 투자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고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그가 내민 명함에는 CEO라는 직책이 적혀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초조함과 조급함이 엿보이는 것이 저의 감각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한때 모든 것을 걸었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사업과 유사한 아이템을 들고 또 다른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방식도 교묘했고 거짓된 정보로 포장된 껍데기는 화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그때 저에게 했던 사기 수법의 대자비 같았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차갑게 식어있던 폭수의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친구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구나. 겉으로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지만 제 심장은 강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아, 박준영 대표님이셨군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아이템입니다. 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인 양 여유롭게 답했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속에 품었던 응어리가 드디어 풀릴 기회를 찾은 듯 했습니다. 이 고통을 반드시 되갚아주리라. 저들을 무너뜨리고 제 삶을 되찾으리라. 제 안에선 차가운 다짐이 불꽃처럼 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준영의 얼굴, 그의 사기 수법, 그리고 내게 다시 찾아온 기회.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방비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코철 더미 속에서 생존의 지혜를 배우고 차가운 시장의 논리를 뼈저리게 익힌 기업인이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무작정 달려들었다가는 그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될 뿐이었습니다. 폭수는 단순한 파멸이 아니라 그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지능적인 응징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내와 은희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이자 저 스스로를 용서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계획은 박준영의 탐욕과 오만함을 역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속였던 것처럼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톡배를 내미는 것이지요. 폐차장에서 리사이클링 파츠 사업으로 쌓아 올린 재력은 이제 그의 탐욕을 자극할 충분한 미끼가 되어주리라 확신했습니다. 특히 저는 제가 쌓아 올린 폐차장 부품 유통 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박준영이 홀릴 만한 새로운 먹잇감을 준비했습니다. 정보 전 의시작 박준영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사업의 실체, 그의 재정 상태, 그리고 그를 둘러싼 모든 인물들. 저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과 새롭게 구축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동원했습니다. 은밀하게 그의 과거 행적과 현재 사업의 취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을 때와 달리 지금은 저에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금이 충분했습니다. 예상대로 그의 사업은 부채에 허덕이며 투자자 모집에 필사적이었고 그의 CEO라는 직책 뒤에는 이미 수많은 부채와 불안정한 미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박준영에게 자금을 대고 있거나 그의 사업에 깊이 관여되어 있을 만한 주변 인물들을 주시했습니다. 어쩌면 은영이라는 이름도 그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달콤한 톡배, 고물상 미끼를 던지다 이제는 제가 미끼를 던질 차례였습니다. 제가 폐차장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얻은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고물상 사업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교묘하게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면 의심할 테니 지극히 우연한 기회를 가장하여 그의 귀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몇몇 신뢰할 만한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절값이 심상치 않아. 중국 경제 성장세랑 맞물려서 철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재활용 철강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군. 맞아. 지금이야 고물상이라 하면 동네의 작은 리어카 상인들만 떠올리지만 제대로 된 시설과 유통망을 갖춘 현대식 고물상, 그러니까 재활용 통합센터 개념으로 접근하면 엄청난 사업 기회가 될 거야. 폐차장에서 부품 유통으로 재미 좀 봤잖아? 이제 고물상 인수해서 최첨단 자동 분류 시스템이랑 대형 압축 시설 갖춰봐. 돈을 쓸어 담는다는 게 뭔지 보게 될걸? 이런 대화들을 마치 흘려듣는 이야기처럼 박준영이 참석할 법한 비즈니스 미팅이나 가벼운 술자리에서 무심코 꺼내놓았습니다. 그는 분명 제가 폐차장 부품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알 것이고 그렇기에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철값 상승이라는 시의성 있는 경제적 관점과 현대식 시설 투자라는 그럴듯한 사업 모델은 늘 한탕을 노리는 박준영의 탐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심리 조작 박준영은 사람의 욕망을 건드리는 데 탁월했습니다. 저도 그의 심리를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저는 그에게 친밀감을 다시 형성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준영씨. 과거를 기억하는 듯하지만 철저히 현재의 비즈니스 관계에서 선을 긋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저를 잊혀진 과거로 치부하며 더 큰 기회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는 박준영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제가 최근 몇 년간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막대한 현금을 움직이는 큰손이라는 소문을 자연스럽게 흘렸습니다. 그의 눈에 제가 아주 좋은 먹잇감으로 보이도록 충분히 매력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업가로 포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물상 투자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도록 연출했습니다. 사업은 괜찮은데 요즘 너무 바빠서 이쪽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그의 조급증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대박 아이템을 알아봤지만 나처럼 바쁜 사람은 선뜻 손대기 힘든 영역이다. 하지만 너처럼 야망 있는 자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적 함정 설치 복수는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완벽한 마무리가 필요했습니다. 다시는 그가 누구를 속여 넘길 수 없도록 법적인 촉새를 채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비밀리에 법률 자문을 구하고 박준영의 모든 움직임을 증거로 남길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사업 계획서, 계약서, 오고 가는 대화까지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기고 추후 법정에서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 증거들을 미리 확보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를 기만했던 그 계약서들이 이제는 그의 목을 조여올 촉새가 될 터였습니다. 제 심장은 차가운 이성으로 가득 찼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아내와 은희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박준영에 대한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박준영, 내가 날 그렇게 만들었다. 이제 내가 보여주마 진짜 복수가 무엇인지를. 그의 오만함을 이용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그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그의 가장 소중한 것, 즉 자유와 미래를 빼앗을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준영으로부터 직접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뜻밖에도 그는 제가 제안했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투자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다른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기존 사업을 이야기하면서도 그의 질문은 제가 무심코 흘렸던 고물상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은근슬쩍 향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마치 비전문가에게 아주 약간의 고급 정보를 흘려주는 듯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고철 시장이요? 글쎄요. 제가 좀 아는 분야는 맞지만 워낙 고되고 복잡한 일이라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뛰어들기엔 쉽지 않죠. 자금력도 자금력이지만 무엇보다 인프라와 네트워크 싸움이라. 제 말은 오히려 박준영의 승부욕을 더욱 자극하는 듯 했습니다. 그에게는 쉬운 돈만큼이나 남들이 모르는 노다지라는 개념이 강했으니까요. 그는 며칠 간격으로 집요하게 연락해왔고 결국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술잔이 오가는 동안 박준영은 예상대로 본인이 추진 중인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한편으로는 고물상 사업에 대한 제 구체적인 견해를 캐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물상이란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현대식 재활용 통합센터를 구축한다면 미래에는 도시형 광산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철강 경기 사이클을 제대로 읽고 부지를 확보해 대형 프레스와 자동 분류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역 정부와의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물량 확보입니다. 저는 이미 그쪽으로 기반을 닦아둔 터라 이젠 더 이상 이 작은 도시 폐차장에 묶여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박준영에게 제가 이미 수도권 외곽의 괜찮은 입지에 몇 년 전부터 눈독 들이고 있던 폐업 위기의 고물상 하나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곳은 물류 이동이 용이하고 조만간 개발 예정인 도로와 인접하여 땅값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거짓된 정보를 슬쩍 흘렸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인수하려고 생각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워낙 제가 요즘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솔직히 손댈 엄두가 안 나네요. 만약 준영 씨가 이 고물상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제가 가진 노하우나 정보는 아끼지 않고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워낙 큰 돈이 오가는 사업이라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제 말은 그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른 듯 했습니다. 제 눈빛에 흔들림 없는 확신과 제 성공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력이 더해지자 박준영은 완전히 홀린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칠 무렵 그의 눈은 이미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에서 저는 과거의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가 제 손안에 들어왔다는 싸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게 대박 고물상 정보를 흘려듣자마자 박준영은 곧장 움직였습니다. 그의 뒤를 은밀히 쫓던 정보원으로부터 보고가 쉴 새 없이 날아들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제가 언급했던 수도권 외곽의 폐업 위기 고물상 부지였습니다. 저는 그곳의 지주와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미리 포섭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박준영에게 부지의 미래 가치와 코철 시장의 장밋빛 전망을 확신에 찬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기회인데 경쟁자가 많다는 소문을 흘려 그의 조급증을 극대화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준영은 코철 시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는 과거 폐차장 리사이클링 사업을 할 때 친분을 쌓았던 업계 정보원들과 경제지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박준영이 코철 관련 정보를 수집할 만한 곳에 미리 가짜 정보를 심어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박준영이 볼 법한 경제 뉴스 채널이나 특정 경제 포럼에 철강, 산업 전문가를 가장한 인물을 투입하여 중국의 철강 수요 폭증과 이에 따른 국제 고철 가격 상승을 확신하는 분석 기사를 보도하게 하거나 글을 올리게 했습니다. 이 모든 조작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여러 출처에서 교차 검증되는 사실처럼 느껴지도록 치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박준영의 정보원은 이런 기사들을 그에게 보고하며 제 말이 단순한 허풍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며칠 후 박준영은 재활용통합센터 개념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다며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비즈니스 파트너 중 한 명을 찾아갔습니다. 그 파트너는 제 계획에 따라 우연히 제 연구실에 방문했던 박준영에게 제가 과거 폐차장에서 고부가 가치 부품을 발굴하고 자동 분류 시스템을 구상했던 초기 사업 계획서들을 일부러 노출시켰습니다. 그 계획서에는 첨단 장비 도입 시 예상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과 제가 꿈꿨던 현대식 고물상의 청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역 정부와의 수혜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허위 문서까지 슬쩍 끼워 넣었죠. 이 문서는 얼핏 보면 공공기관의 공식 문서 같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미묘한 오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준영은 이미 탐욕에 눈이 멀어 그런 디테일까지 파고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뒤에서 조종하면서도 박준영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올 때는 언제나 아이고, 준영씨 정말 이 사업에 관심을 두는군요. 대단합니다. 저는 솔직히 엄두가 안 나네요. 만약 준영씨가 이 고물상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제가 가진 노하우나 정보는 아끼지 않고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워낙 큰 돈이 오가는 사업이라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 데라며 한 발 빼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진정한 대박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조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자신의 안목이 저보다 뛰어나다고 착각하는 그의 오만함은 완벽한 덫이 되었습니다. 박준영은 이제 완전히 고물상 사업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는 고물상 인수를 위해 온갖 곳을 쫓아다녔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번뜩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투자 유치를 위해 만났던 사람들에게 고물상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수법으로 주변의 지인들에게까지 손을 벌렸습니다. 그의 기존 사업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으므로 새로운 대박 아이템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저는 박준영의 재정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대출을 안고 있었고 제게도 새로운 사업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고물상의 잠재력에 대한 저의 확신 어린 조언과 흘려놓은 정보들은 그의 머릿속에 너무나도 견고하게 박혀버린 뒤였습니다. 그는 은행 대출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기어이 사채 시장까지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속았던 방식 그대로
눈앞에 거대한 이익만을 쫓아 이성과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의 모습을 보니 가슴 깊이 차갑게 가라앉았던 분노가 다시금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가족의 꿈을 앗아간 그 탐욕이 이제 너를 삼킬 것이다. 마침내 정보원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박준영이 대출과 사채를 포함하여 무려 1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겨우 끌어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고스란히 제가 흘린 정보 속 폐업 위기의 고물상 부지를 매입하는 데 쏟아부었고, 제가 설명했던 최첨단 자동 분류 시스템과 대형 압축시설 도입 계약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존 사업체를 정리하고 남은 부채까지 끌어안으며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이 고물상에 올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박준영은 제가 만들고, 제가 조작하고, 제가 완벽하게 준비한 덫에 완전히 걸려들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했던 사기 수법은 치밀하고 교활했지만 저의 역 사기극은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정교한 지뢰밭과 같았습니다. 박준영이 12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고물상 사업에 쏟아부은 이후 저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을 친 거미처럼 그의 모든 움직임을 냉정하게 관찰했습니다. 초기에는 그의 얼굴에 특이양양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 대박을 드디어 잡았다는 오만함이 그득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현장에 들러 시공 현장을 독려하고 마치 위대한 사업가가 된 양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제 정보원들은 그가 만나는 관계자들, 나누는 대화의 조각들까지 꼼꼼히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의 환상은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흘린 지역 정부수의 계약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박준영은 뒤늦게 정부 관계자들에게 접촉을 시도했지만 그런 계약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의 사업체가 요구하는 기준에 턱없이 미달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누가 그런 정보를 줬느냐며 되레 그의 무지에 혀를 찼습니다. 지자체 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사전에 수의 계약을 운운하다니요. 그제야 박준영은 싸늘한 현실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옅은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또한 그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설치한 최첨단 자동 분류 시스템도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은밀히 조작하여 선정한 특정 부품 공급업체는 고의적으로 품질 미달의 장비를 납품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럴듯하게 작동하는 듯 했으나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잦은 고장을 일으켰고 가동률은 뚝 떨어졌습니다. 코철들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압축하는 대신 시스템은 자꾸만 멈춰 서서 막대한 수리 비용을 발생시켰습니다. 박준영은 분통을 터뜨렸지만 업체 측은 납품 당시의 성능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운영 과정의 미숙함이나 과부하 때문이라며 발뺌했습니다. 그는 애꿎은 현장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제가 흘린 코철값 상승 정보가 서서히 약발을 잃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심어둔 가짜 경제 전문가들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고 국제 철강 시장은 중국의 경기 둔화와 맞물려 하락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도시형 광산의 막대한 수익은커녕 매입한 코철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지는 물류 이동이 용이하다는 것만 사실이었을 뿐 도로 개발 계획은 아직 멀고 먼 이야기였으며 땅값 상승은 요원했습니다. 오히려 고물상 주변의 오염 문제로 인해 환경단체의 시위와 민원이 빗발쳤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까지 심해지면서 그의 사업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불안감은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매달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출 이자와 사채 이자가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며 허둥댔고 주식시장의 차트처럼 급격히 곤두박질치는 그의 자산 평가액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코철 더미가 산처럼 쌓여갔지만 그것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그를 옥죄는 거대한 쓰레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시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투자자를 찾아다녔지만 그 사업 역시 이미 제 정보원들이 심어둔 소문으로 인해 신뢰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박준영은 술에 취한 채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내가 말한 그 고물상 이거 왜 이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10년 전 절규했던 그 목소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푸념을 듣기만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제가 정교하게 설계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서 불길한 예감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막대한 손실과 채권자들의 톡촉 전화 속에서 그는 제가 심어둔 모든 허위 정보들이 하나둘씩 허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 심장은 차가운 이성으로 가득 찼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아내와 은희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박준영에 대한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박준영, 내가 날 그렇게 만들었다. 이제 내가 보여주마 진짜 복수가 무엇인지를. 그의 오만함을 이용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그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그의 가장 소중한 것, 즉 자유와 미래를 빼앗을 것이었습니다. 고물상 사업은 단 한 달도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 채 그의 예상과 달리 기하급수적으로 적자를 쌓아 올렸습니다. 120억 원이라는 거금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막대한 대출금과 사채 이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채권자들의 톡촉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악랄해졌습니다. 밤늦게 걸려오는 험악한 전화와 사무실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건장한 사내들의 모습은 박준영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한때 잘나가는 사업가인 척 행세하던 그는 이제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된 것을 넘어 빚더미에 깔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낸 정보원은 그의 비서실은 물론 개인적인 만남까지 은밀히 보고해 왔습니다. 박준영은 절박한 상황에서 그의 재기를 함께 도모했던 옛 인맥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중 은영이라는 이름도 오르내렸는데 제 불길한 예감대로 은영은 박준영의 돈을 빼돌리는데 일조한 내부 공모자였습니다. 하지만 탐욕에는 끝이 없는 법. 박준영이 빈털터리가 되자 은영은 언제 그랬냐는 듯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마지막 동아줄마저 놓쳐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그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피를 시도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과거 그가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산을 날렸고 채권자들에게 쫓기고 있다면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잠적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정보원들에게 박준영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특히 항구나 공항, 그리고 국경 인근의 이동 경로를 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정보원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박준영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밀항 브로커를 통해 바닷길로 국외 탈출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시기와 장소를 파악하는 순간 제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과거 너는 내 가족의 미래를 밀항하듯 빼앗았지. 이제 내 차례다. 저는 박준영을 직접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제 손으로 벌을 주는 것보다 그가 스스로 만든 상황 속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박준영의 밀항 계획을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면 제 개입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복수는 완벽해야 했기에 저는 간접적이고 치밀한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연을 맺어온 지방 신문사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정의감 넘치고 끈질긴 취재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익명으로 최근 고물상 사기로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힌 박준영이라는 인물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려 한다는 제보를 흘렸습니다.
정확한 밀항 시각과 장소, 심지어 그가 접촉한 브로커 집단의 특징까지도 그가 직접 취재한 것처럼 교묘하게 가공하여 제공했습니다. 저는 기사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제보가 흘러나가면 박준영의 은신처가 발각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정보는 곧바로 지역 경찰과 해양경찰청에 전달되었고 그들 역시 이검을 사기범을 잡기 위해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그의 뒤를 쫓던 가장 악랄한 사채업자들에게도 정보라는 미끼를 은밀하게 흘려보냈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초조하게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10년 전 아내와 은희에게 미안함에 잠 못 들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고통과 분노는 이제 차가운 승리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120억대 고물상 사기범 박준영 씨 밀항 시도 중 긴급 체포. 화면 속에는 남루한 옷차림과 수척해진 얼굴로 포승줄에 묶인 박준영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는 해안가에서 작은 어선에 몸을 시들여다 들이닥친 경찰과 사채업자들에게 동시에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밀항을 도운 브로커들과 그의 재기를 돕는 척하다 도망치려던 은영마저 함께 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맹목적인 탐욕이 아닌 이제는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를 뚫어지라 노려보는 그의 눈빛에서 그제야 그가 자신이 파멸의 덫에 걸렸음을 그리고 그 모든 배후에 제가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피를 토하듯 복수를 외치던 과거의 저와는 달리 지금은 그저 담담했습니다. 그의 자유, 그의 미래, 그 모든 것을 앗아간 박준영에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것이 복수라면 저는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차가운 이성으로 가득 찼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아내와 은희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복수의 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허탈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박준영, 내가 날 그렇게 만들었지. 그리고 나는 나의 방식으로 너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저의 깊은 슬픔과 회한, 그리고 지독한 복수의 계획이 끝을 맺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통해 독자분들께서 작은 위로와 희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를 시험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다시 일어서 더 단단해지고 더욱 지혜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